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의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어제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강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여기서 제가 이런 단상을 하고 이러는 게 조금 어색해요. 그리고 이게 뭐 약간 권위적인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갖고 그냥 다 보이시니까요.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규 회장님 일단 통합회장 취임 축하드리고요. 또 이 행사 준비하시냐고 같이 연합 회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창근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르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에서 같이 이렇게 정치 경쟁을 또 할 수 있어서 저 또한 행복하고요. 우리 이창근 위원장이 정말 보면은 정책도 많고 참신하고 본받을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울시 편입 반대를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저도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겸해서 제가 원래 마이크 잡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짧게 얘기하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04년도에 17대 국회의원 선거 하남시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기억하시는 선배님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우리 하남시 인구가 13만 7천이었었어요.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림 밑에 콱 묵혀갖고 교육도 문제고 교통도 문제고 주거도 문제고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사가 돼요.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고향이 여기인데 어딜 이사 가냐. 그런 다음에 쭉 시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는 광주로 가고 여주로 가고 고등학교를 그 시절만 해도요.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게 경기교육청 가갖고 하남에 학교를 줘보려고 예산을 받아오려고 했더니 하남에 예산 줄 게 없대요. 왜냐면 인구가 증가하는 대로 예산이 편입되다 보니까 광주, 오포, 여주 이런 데는 막 인구 증가 일어나니까 그쪽으로 학교를 질 예산들을 다 배분하다 보니까 하남에다가 줄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안한 게 저는 서부면 출신이다 보니까 하남이 동부하고 서부 두 개면이 하남시가 됐다고 아까 우리 추진위원장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전 서부면 출신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전화도 02 서울을 썼어요. 학교를 서울로 다녔고요. 강동교육청 관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남의 반은 이미 강동교육청 관할이고 하나는 광주교육청 관할이었던 거예요. 이 교육청이 통합이 안 되고 그 당시도 이원화돼 있을 때 제가 서울시 가서 보니까 서울의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공약으로 하고 제가 벽보에도 붙였었던 게 하남시 전체를 파라건으로 하자. 그 당시에도 교육청과 교육청은 이관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강동 교육청으로 가면 하남시 전체 우리가 교육에 대한 혜택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서울로 가자라고 제가 그 당시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2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더라고요. 젊은 놈이 학군 통합해자라고 서울로 가야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주거 문제 다 해결된다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는데 20년이나 지금 이게 이렇게 핫하게 떠오르라고는 몰랐습니다. 근데 서울시 이제 근데 20년 지나고 보니까요 13만 7천 전후에 있었던 하남이 지금 33만이 되고 곧 50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지하철도 이미 5호선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3호선, 9호선이 들어오고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급성장을 했어요. 정말 인구가 2배로 늘어날 정도로 하남은 굉장히 성장을 다른 시에 비해서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는 그런 하남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서울로 가는 게 정말 이제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20년 전에는 제가 그 주장을 했지만 지금 33만에서 50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문제가 정치적 정쟁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최근 인터뷰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되겠다.
예? 천천히 이거는 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짤막한 제가 기사를 한번 봤었거든요. 인터뷰 기사를.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경기도에 남아있는 게 정말 우리한테 이익인지 서울로 가는 게 이익인지를 정말 세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아직 특별법으로 서울시 가면 어떻게 됐다는 내용도 아직 저희 하남에다가는 온 게 공유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무조건 서울로 가자. 제가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반대를 한 게 아니고요. 저도 서울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은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가 정말 제3의 기간에 서울에 가는 게 나은 건지 경기도에 있는 게 나은 건지 용역 같은 거를 또 한번 줘보든지 아니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말 모셔왔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장단점을 다 듣고 이거 우리 하남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공개를 좀 해줘야 돼요. 네, 공개해서 하남 시민들이 보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서울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러면 우리가 가야죠. 시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거 반대하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으리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워낙 많아서 정말 많은 토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일단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진짜 이제 좀 세밀하게 좀 따져보고 정말 어떤 게 진짜 우리 하남에 이익이 되는지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거를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이거를 또 하남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다 같이 논의장으로 가야지 잘못해갖고 이게 민민 갈등이 돼서 우리 주민들끼리 또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서 또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랄까 그게 사실은 좀 걱정은 돼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총선 앞에 놓고 그냥 훅 나오다 보니까 많은 오해도 좀 있거든요. 뭐 들리는 이야기는 이런 말씀이 여기서 드릴 건 아니지만 뭐 사실은 서울시가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매립장, 소각장 그리고 차량기지 이런 서울에 땅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한간에서 이상한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여간 저희 하남에 정말 이익이 된다면 저도 다 앞장을 쓰겠습니다. 저도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 좀 더 공부하고 다음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논의하고요. 그런 내용을 많이 준비해 주신 게 아마 우리 이창근 위원장인 것 같은데요. 이창근 위원장 이야기 또 듣다 보면 조금 저희가 몰랐던 내용도 나오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다가 아니고 정말 이런 거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어느 한쪽에서 아니면 일부의 주장이 아닌 정말로 그러한 안들이 나와서 그거 갖고 다시 한번 또 토론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하남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 나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경기 속에서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그랬는데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들만 서로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내다보게 하고 다시 생각해 하는 멋진 축사의 말씀이셨고요. 자,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중앙정책위 부의장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누구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걱정하고 고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 이창근 위원장님의 서울 편입 통합 추진 원도심 주민 설명을 다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하남의 과거에 대해서 잘 설명드렸는데요. 2004년도면은 저도 하남에 살 때인데 제가 하남에 98년에 이사 왔기 때문에 이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573 버스를 타면서 열심히 정권에서 다닐 때입니다. 서울로 이제 나가고 할 때인데 저는 그때 정치한 사람이 아니라 대기업의 셀러리맨으로 정말 베드타운의 전형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강병덕 우리 정책위 부위원장께서 그때 출마하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 정도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이 저도 정말 대기업 다니면서 셀러리맨으로 배드타운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때 교통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여의도에 근무하면서 눈이 오면은 저희 집사람이 그냥 여의도에서 자라고, 왜냐하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할딱고개라고 이렇게 넘어올 때 눈이 쌓이면 못 넘어오는. 지금이야 황산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때는 저도 그런 황산이 늦게 들어오면은 좀 겁이 나는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불 좀 꺼주시죠. 지금 11시인데 제가 오늘 원래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기말고사를 보는 시간인데 이 설명회 때문에 기말고사는 조교들한테 맡기고 제가 그냥 이 설명회를 왔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도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이지만 정치인으로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서울시 대변인으로 또 공직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또 청와대 부속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저의 경험을 종합해서 정말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주민분들이 판단하시고 이해를 돕고 하는 그러한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자리는 선관위에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러한 주민 설명회 가능하냐 그랬더니 저도 왜냐면 지난 금요일날 출마 선언하고 어제 예비부 등록했거든요. 전혀 문제 없다 확인을 받았고,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시고 정말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인의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적 입장, 경제학자적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하나의 그냥 특강을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미사 설명회 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용이 조금 똑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바뀐 내용도 있고 추가된 내용도 조금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일 사이에 바뀐 거는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여론조사 발표하기 전에 다들 보셨겠지만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700명을 샘플을 가지고 하남시 서울 편입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약 51%가 그때 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주체가 돼서 3,003명을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역으로 하남에서 편입 반대가 60%대였습니다. 왜 그러냐? 3,003명을 가지고 31개 시군을 여론조사하면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샘플을 추정할 때 청와 추측을 해가지고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이런 걸 다 따집니다. 그러면은 하남의 인구 비례를 단순히 적용해 보면은 그때 3,003명의 샘플에 하남시 인구가 들어갔다고 추정되는 것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20명 전후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리고 지역 언론에서 조사했을 때는 700명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중앙당에서 저희가 조사한 것은 804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포처럼 1,000명이나 1,000명이 넘어가는 샘플을 가지고 조사하면은 저는 수치가 더 올라갈 거라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통계학에서 얘기하듯이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수 추정의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우리가 다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따지면은 마치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포물선처럼 아래에서 요게 이제 y축이고 요게 x축이라고 본다면은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추이가 가장 샘플이 많이 했을 때 저희 당에서 조사했는 게 60.1%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하나의 변화된 상황이고, 그래서 중앙당에서는 하남시의 상황에 관계없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일단 김포시처럼 저희 국민의힘에서 던진 이슈니까 하남도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서울과 김포 간의 기후 동행 카드 업무 협약이라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김포시에서 편입을 가장 원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인근의 구리, 하남, 과천, 고양까지 편입을 원해서 편입을 찬성한 지자체는
결국 중심이 되는 거는 서울특별시니까 서울특별시장님을 다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했고 가장 앞서 나간 게 사실 김포입니다. 그러니까 편입에 있어서 사실 김포도 동기가 시작이 된 게 교통 불편이잖아요. 한강 신도시의 골드라인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은 압사당할 정도로 고통을 느낀다. 그런 뉴스를 보셨을 텐데 그래서 사실 시작이 됐고 그래서 가장 지금 진도가 빠른 것도 사실 김포 서울 편입입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김포는 기후 동행 카드라고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서울시 기후 동행 카드는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셨으면 아시는 것처럼 오사카 그다음 도쿄 번역을 통해서 뭐 한신 패스, 오사카 패스, 도쿄 패스 이런 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가면은 일본의 통행이 우리나라처럼 우측 통행이 아니라 좌측 통행이다 보니까 운전도 불편하지만 렌트를 안 하시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다 다니시는 이유가 지하철과 버스가 서로 연계되는 카드를 끊으면은 그 카드 하나로 다 정액권으로 다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박 3일 패스, 뭐 데일리 패스 이런 게 다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도 도입한 건데 그 교통이 일본은 이미 메가시티로 가겠다는 시작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도쿄 번역의 메가시티, 오사카 번역의 메가시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교통을 통해서 통합이 된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서울시도 차가낸 게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인데 내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6만 5천 원 정액을 하면은 서울 김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서울 인천 간에는 이렇게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까지 경의중앙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경전철, 신림선, 경전철, 서울 시내 마을버스, 서울 동행버스, 김포, 고양, 양주 노선, 공공자전거 따르기까지 여기서 주력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동행버스라는 부분인데 이 동행버스는 뭐냐면은 이번에 서울시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남에서도 7개 노선에 21대 버스가 신설 또는 정차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서울시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하남의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지지부진하길래 제가 오세훈 시장님한테 예를 들면은 다음 날 제가 전날 전화드려서 무조건 찾아가겠습니다. 들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그래서 동의를 이끌어낸 게 7개 노선의 21대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의 신설 정차입니다. 그렇게 경기도의 버스는 하남이건 김포건 서울로 들어갈 때는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행버스라는 건 뭐냐면은 그 동의가 필요 없이 역발상으로 서울시의 버스가 그 지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 지역이 김포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남의 버스, 김포의 버스가 아닌데 서울 버스가 아예 김포에서 기점으로 출발해서 싣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동행버스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김포, 고양, 양주는 앞서 나가고 있고요. 김포는 서울 편입에 적극적인 거고 그리고 신설선인 우리 신설선이 경전철, 신림선이 경전철 이 부분은 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도 지하철은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지하철과 준하는 그러한 지선이라고 하죠. 버스에서의 지선 노선. 버스에서 시내버스가 커버 못하는 부분을 마을버스가 커버하는 것처럼 지하철의 지선이 경전철까지도 서울시는 곳곳에 넣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이제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서울 동행버스 김포편입니다. 트럭 좀 동영상 틀어주시죠.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방역교통수단인 서울 동행버스를 신설한 뒤 서울 근교 시민의 충분길 보달품을 줄여나가기로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충무 홈플러스부터 김포공항역까지 4개 정거장을 함께 이동하며 오는 21일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가는 서울 동행버스의 배차 간격, 노선 등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성을 풀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포는 서울 편입의 전 단계로 이렇게 교통에서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죠. 자, 하남시 서울 편입인데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메가시티라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평적이냐, 하나는 통합적이냐인데 아까 말씀드린 일본은 행정구역은 그대로 놔둡니다. 놔두고 기능적으로 네트워크형으로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게 메가시티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네트워크, 여기 네트워크가 되어 있죠. 상호이전적이고 기능적 결합입니다. 일본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의 맨체스터 도시권도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통합은 아닙니다. 행정구역 그대로 놔둡니다. 또 하나의 메가시티는 행정구역 통합입니다. 이건 수직입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하남시가 있는 것처럼 하남시가 서울로 가면은 대한민국 서울 하남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겁니다. 지배 종속적인 관계죠. 행정적 결합이고 프랑스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를 주요 도시에 편입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던진 이슈는 수직적인 통합, 행정구역 통합이다. 이런 메가시티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을 하는 것이고 설왕설래하는 것이고 반대 쪽에서는 반대의 논거로 삼는 건데요. 결국은 서울로 편입할 경우에 달라지는 게 세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세입 부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세입과 더불어 봐야 되는 게 세출의 효과입니다. 그 얘기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린 지하철이 가지 못하는 곳에 버스의 지선인 마을버스와 같은 경전철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 그런 것들은 결국 서울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러한 각종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세출의 효과가 서울의 편입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감소하는 것은 세입 감소는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입 감소가 과연 얼마만큼 크냐 그 문제는 제가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한 몇 달간의 작업을 아무리 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충 추계는 해봤는데 적진 않았습니다. 세수 감소가 제가 대충 추계 보니까 하남이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에 하남시가 아니라 하남구로 될 경우에 하남시의 세수가 약 2천억에서 3천억 사이 정도 주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세출의 효과를 봐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세수가 어떻게 주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경기도 하남시의 구조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매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세, 지방교육세와 같은 지방세가 경기도로 들어갑니다. 국세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남시는 하남시로 존재할 때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가 하남시의 세수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서울로 바뀔 때 취득세는 그대로 서울시 취득세로 들어가요. 등록면에서는 경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하남구로 바뀌면 하남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세, 지방교육세는 경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그대로 서울시로 또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큰 변동이 없죠. 하지만 하남시와 하남구의 차이인데 하남시에 있을 때 받던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 네 가지 세목이 하남시에서 하남구로 바뀌면 이 네 가지 세목은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산세가 하남시에서 받던 것이 재산세가 하남시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남시와 서울시에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함정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25개 구가 있지만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남쪽에 강남 11개 구고 강북 14개 구가 있습니다. 강남 11개 구 중에서도 엄격히 나누면은 강남 4구와 강남은 강남이지만 이것도 강남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강남 7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구인데 결국 서울에서 가장 많은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강남 4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현재 시장님께서 지역소득 말씀하시면서 예를 많이 드는 게 또 강북의 중구입니다. 강북의 중구나 종로나 이런 몇 개 특색 있는 용산이나 특색 있는 구를 빼고는 사실 가장 잘 사는 동네가 강남 4구가 맞죠. 잘 사는 동네의 세원을 가지고 못 사는 동네에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재산세의 50%를 함께 공동 과세를 합니다. 공동 과세를 해서 그것을 서울시의 못 사는 구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소득 재분배 기능처럼 세수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남으로 만약에 되겠죠. 그래서 편입이 된다면 강남 11구가 아니라 강남 12구지만 강남 12구라 하더라도 당장에는 강남 4구와 강남은 강남이지만 그냥 강남인 8구에 되겠죠. 그럼 당연히 공동과세의 과실은 있을 수가 존재하는 거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목에 대한 변화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뀐다. 이걸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수하는 건 맞지만 그 감수하더라도 재산세 부분에서는 하남시는 분명히 이득을 본다. 그리고 이 세수의 감소만 볼 게 아니라 세출의 증대 효과, 세출 효과도 봐야 된다는 게 저희 설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핵심은 그러면 그렇게 세수가 주는 데 있어서 그런 보전은 없느냐. 그 보전 부분이 바로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 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보조금이 비판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서울시는 서울시의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하고 서울시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하고 보조율이 틀린 건 맞습니다. 왜? 서울특별시에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서울특별시에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랑 보통교부세를 조금 적게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특별법에 의해서 만약에 기존에 서울 편입을 간 도시들은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공해주던 보조금과 보통교부세 수준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달면은 변동이 없어요. 전혀. 실제 군의군과 대구 편입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낸 특별법도 그렇게 5년에서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거고 오세훈 시장님도 제가 전화통화로 또 만나서 확인했을 때 오 시장님은 그 5년보다 더해서 최소 6년이나 7년 정도의 과도기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남이 서울시에 편입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6년의 과도기 동안에 7년의 과도기 동안에 부족한 세수를 커버하는 건 많겠죠. 그래서 핵심은 여기에 세수 부족의 핵심은 이걸로 보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교육청 전출금이라는 건데요. 하남시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시가 서울시 교육청으로 주는 전출금이 있어요. 그 부분이 하남구시가 아니라 하남구로 바뀌었을 때 서울시가 하남구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으로 줘야 되는 돈이 굉장합니다. 그게 또한 거의 2천억, 3천억 사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의 손주들이나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하남에서 교육시키는 여건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남시를 위해 주는 교육 전출금은 하남시를 위해서 쓰라고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 저와 같은 정치인들이 서울 편입에 따른 특수효과이기 때문에 그 돈이 경기도 서울시 교육청으로 가지만 서울시 교육청으로 가는 게 서울시 교육청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남구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하남구를 위해서 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전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또 비교를 하셔야 될 게 특례라는 게 있는데요. 또 한가에 이제 서울 편입을 만다하시는 분들이 하남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되면은 특례가 있다.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남시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도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수로서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례를 따져봐야지 이 서울특별시로서의 특례는 가리고
현재 하남시 인구가 33만인데 인구 50만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특례를 왜 포기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함정이 존재하는데 적어도 제가 경작자인 제가 봤을 때는 서울특별시로서의 특례가 더 많고 더 좋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토지 이용인데요. 예전에는 주거, 공업, 상업 이래서 1800년대부터 토지 이용은 토지 용도는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재 토지 용도는 주거, 공업, 상업, 녹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서울시가 가질 수 있는 서울시의 특례 중에 하나가 서울시의 도시계획 권한인데 토지 이용을 복합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거는 주거 용도로 써야 되는데 주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공업, 때로는 상업, 녹지, 관광 등 다기능 복합 용도로 결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서울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특례를 따져봐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보셔야 될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도시 건설이나 국토 개발에 있어서 최상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이 헌법처럼 도시계획에서는 위에 존재하고 있고요.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권역별, 공간적인 공간계획이 있고 부분별 공간계획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대한민국 땅을 놓고 계획을 했으면 그 밑에 광역 단위, 기초 단위의 계획을 순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부분별 계획이라는 것은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철도 부분, 도로 부분, 항만 부분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철도, 도로, 항만은 대부분 지금 우리 신도시 때문에 들어서는 광역교통 개선망이나 국도나 철도라는 건 경부선, 호남선 이러한 매크로한 그러한 계획이 주를 이루고 이따금씩 지역에서 올리는 계획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부분별 계획에만 들어가면은 사실은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도 9호선이든 3호선이든 그리고 미래 신사선 연장이든 등등 철도 부분 계획에 철도 기본 계획에 넣어달라 이렇게 주장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그 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만 존재하지 서울시 밑에 각 구의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은 없어요. 그 얘기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하에 주거환경, 교통, 산업입지, 환경보전, 공원, 녹지, 경관, 그 다음에 지구단위 사업, 재개발, 재건축 모든 게 서울에서 다 수립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서울은 서울시가 도시기반본부도 있고요. 서울교통공사도 있고요. 그러한 대규모 서울시설공단도 있고요. 그러한 공공기관이 모든 실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에서 보셨던 우이경전철, 신림경전철, 난지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계획을 하기 때문에 서울의 교통사각지대를 다 없애겠다는 그리고 마을버스 계획도 광역버스 계획도 하지만 하남시로 존재할 때는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을 또 세워야 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도, 전주시도, 경상북도 구미시도, 김천시도 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도시기본계획과 하남의 도시기본계획 이 둘 사이에서 과연 얼마나 더 큰 혜택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냉정한 판단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서울은 1913년까지는 한강 이북의 요만한 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구, 종로, 용산, 마포, 은평 일부 요 정도 들어갑니다. 성부 요 정도 들어갑니다. 동대문 일부. 하지만 1963년도 정도 와서 한강 이남에 이제 동작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넓혀서 광진, 그 다음에 성북 도봉 요 정도 들어가고요. 은평 서대문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도 가니까 영화 강남 1970이라는 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강남이 이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북도 다 들어갔어요. 온전한 서울의 모습이 됐고 2000년대에는 큰 구들을 다 나눠가지고 이제 현재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탄생한 겁니다. 이렇게 서울이 과거에도 조그만 데서 점점점 편입했기 때문에 서울 편입의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교통망도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가 수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2000년의 교통망을 보시면은 이렇게 촘촘한데 지금은 여 빈 공간도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서울의 변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서울로의 생활인구 경로인데 굵은 선일수록 서울로의 생활인구, 서울로 통항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하남입니다. 하남의 굵기와 우리가 편입하겠다고 하는 김포의 굵기만 볼게요. 어느 게 굵습니까? 당연히 서울이죠. 하남이죠. 하남이 여기입니다. 요 굵기, 빨간색 굵기. 여기가 김포입니다. 김포의 빨간색 굵기. 당연히 이것만 보더라도 편입의 당위선은 하남이 있겠죠. 하남에서의 통항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은 경제 측면만 봤을 때 4대 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심을 중심으로 한 강남으로 넘어가는 국제경제 혁신축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서남권과 서북권을 연결한 감성문화 혁신축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강북권을 연결한 청년첨단 혁신축이 존재하고 강남권을 연결한 미래융합 혁신축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2021년도에 재보궐선거를 치를 때 오세훈 시장님 대변인 하면서 저희가 공약을 내세웠던 것은 서울시의 3대 경제축이었어요. 하지만 재보궐선거 당선되고 나서 21년대 들어가서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머리를 맞대니 서울을 3대 경제축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그래서 하나를 더 늘려서 4대 경제축으로 갑시다 해서 4대 경제축으로 완성이 됐고 이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정확히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래융합 혁신축이 하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면은 서울시의 경제개발축이 하나로 따진다면은 서울시가 전체 서울을 놓고 조망한다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 하나까지 넣어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 축이 연결되는 겁니다. 하남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남 초의 광암 감북의 고민거리나 초의 광암 감북의 틀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제가 강동의 고덕밸리를 보면서 제가 정치를 안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난 총선 때 처음 신인으로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올림픽 대로를 타고 오면서 강동 고덕밸리를 볼 때마다 제가 막 화가 나요. 강동이 언제 저렇게 변했어? 올림픽 대로에서 강동 고덕밸리로 진출인도가 났습니다. 지금. 그게 강동의 강남 사업으로 편입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축을 잘 설명드리는 거고요. 녹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란색이 녹지축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으로 오신 뒤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의 쉴 수 있는 공간, 쓸세권 가까이는 집 앞에만 걸어 나가면 공원이 있고 집 앞에만 걸어 나가면 산책길이 있고 그러한 공간을 만들겠다 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 공원을 다 만들었다면 그것은 지난 1기 시작됐다면 지금은 한강 르네상스 시즌2라고 해가지고 한강을 본류로 해서 이어지는 실개천까지 지천 르네상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남도 실제 한강을 본류로 본다면 그 지천이 또 풍천,
광월천, 그 다음에 저기 서북천, 능안천, 하암천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제가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가면지기 3개 합쳐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공원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이 녹지축도 지금 서울시는 남산을 중심으로 아예 북한산과 저기 우면산까지 관악산까지 축을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하남은 일자산과 천마산이 서울과 경기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등산로가 하남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것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생활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건데요. 생활권은 우리 하남이 서울이 편입된다면 여기이기 때문에 동남권으로 들어갑니다. 동남권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강동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동 첨단 ICT 산업단지입니다. 늘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제가 정치 안 할 때 정치하셨던 분들 자료는 지금 강동에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하남의 초이동하고 연결하겠다. 도를 연결하겠다. 그래서 초이동을 삼성에 연결한 산업단지로 만들겠다. 막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안 되잖아요. 이 축이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축이. 그게 생활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도시가 성장할 때 성장 동력이 생기면 반드시 생기는 게 도시의 배후에 주거단지가 성립돼야 됩니다. 용인이 지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반도체 강국을 만들겠다 해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용인에 하겠다. 바로 그 자리 뒤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훌륭한 하나는 주거단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산도 스마트밸리가 형성되는 여건들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 축이 바로 여기를 거점으로 이미 미사신도시는 주거단지로서의 기능만 하지 산업시설, 자족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족시설이 지지산업센터라고 하는데 지지산업센터가 이러한 거대한 앵커와 같은 성장 동력, 구심적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족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축이 연결된다면 초이, 광암과 바로 연결되는 교산까지의 스마트밸리, 그런 우리가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도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하남시의 도시개발 계획입니다. 하남시는 미사를 부도심, 전통적인 원도심 지역, 그리고 교산에 이제 앞으로 생길 구도심, 그리고 나머지는 도심과 구도심보다 레벨이 떨어지는 게 쉽게 말해서 그걸 지구라고 표현합니다. 그 지구는 전형적인 주거단지죠. 천연지구, 가밀지구, 미래지구입니다. 왜 지구라고 하는지는 지금 미래의 모습, 천연의 모습, 가밀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주거단지의 역할뿐이잖아요. 자족시설, 상업시설이 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도시계획의 현 상황입니다. 끝난다 본데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전문적인 학자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보셔야 될 게 첫 번째, 세수의 감소 부분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수의 감소를 커버하는 부분이 뭐냐? 그리고 세출 효과, 세수와 세출 효과에 대해서 서로 상관관계를 따져야 된다. 두 번째, 서울시로서의 특례와 인구 50만으로 성장했을 때의 특례를 비교해야 된다. 세 번째, 도시개발 계획에서 역할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서울시 우산 아래에 들어갔을 때의 각종 주거, 도시개발, 재건축, 재개발, 교통, 공원, 녹지, 산업식지, 산업입지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총망라했을 때의 장점과 현재의 모습과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아마 충분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모두가 다 그렇게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서로의 여론을 중지를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 몫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 미래를 전망하는 주제 설명해 주신 우리 국민의힘 하남시